자, 가봅시다. 이번에는 극갈래라고 하는 녀석. 극갈래. 앞으로 너희들이 문제를 풀기 위한 기초 지식을 점검하는 단원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자, 앞에 기출 문제는 넘어가고요. 1번 극갈래부터 봅시다. 국갈래의 개념에 이런 말이 쓰여있네요. 서술자의 개입 없이. 처음부터 중요한 말이야, 그치? 얘들아, 시에서는 누가 있다고? 누가 그 시의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주는 거야. 누가? 시에서 화자가 해줘요. 그치? 소설에서는 누가 해준다고? 서술자가. 근데 극갈래는 그런 서술자나 시적 화자가 있다 없다? 없다야. 그럼 없으면 뭘 통해서 우리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나오는 말 대사와 행동으로 표현하는 문학의 갈래라고 되어있지. 키워드는 누가 뭐래도 대사와 행동이야. 이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뭘 파악하는 거야? 인물, 사건, 배경. 어디서 보던 말들인데 3번 파트에서 했던 얘기 맞지? 소설 파트. 자, 이것들을 거꾸로 뒤집어내는 갈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대사와 행동의 특성에 대한 문제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두시고요. 극갈래의 특성 보시면 종합예술이란 말이 나와 있을 거야. 그치? 사건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며, 자, 중요한 말 나왔어요. 사건은 어떻게 진행된다? 현, 재, 형 이라고 표현된다. 자, 다른 특징으로 이 작품은, 이 극갈래는 현재형의 문학이라는 거. 그래서 써야 돼. 이거 왜 그런지도 알아야 된다, 얘들아. 자, 뒤에 보면 페이지를 잠깐만 넘겨볼게. 자, 지문 중에 자, 54페이지 봐봐. 노부인과 수영이 막 대화를 하고 있지, 그지? 자,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 봐봐. 울컥하는 수영,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더는 블라블라 그림을 향한다.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됐지? 다음 작품 3번에는 서술을 했으니까 패스. 4번 보세요. 4번 문제 보기를 보면 한숨을 쉰다. 펑펑 울리기 시작한다. 보입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모든 해설들이 현재형으로 표현될 거야. 그럼 이 현재형 쓰는 이유는 뭔데? 바로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문학이기 때문이란 소리야. 즉, 무대나 혹은 스크린에 상영되어야 이 문학은 완성되는 거야.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스크립트, 즉 대본이에요. 대본을 보고 있는 거지 실제로 영화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연극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되셨죠? 그래서 무대 상연을 전제로 했다라는 말을 이렇게 뒤집어서 같이 연결해 놓고 무대에 상연을 전제한다. 그리고 참고로 이 무대 상연이라는 말을 뒤집어서 영화나 드라마의 상영이라고 해도 좋아요. 아, 그리고 상연하고 상영은 다른 말인 건 알고 있지? 상연은 연극에 올리는 건 상연이야. 그리고 영화로 틀어주는 건 상영이에요. 서로 다른 말입니다. 아무튼 현재형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다. 알겠지? 자, 세 번째, 갈등과 그 해결 과정을 통해 그게 주제가 지신다고 했는데, 참고로 이 갈등이 중요하다는 것은 산문간의 공통적 특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확인했고요. 마지막, 인물과 그 다음에 1번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대사, 행동. 보이죠? 인물과 대사와 행동. 자, 참고로 여기서 대사의 특성이 뒤에 나오니까 뒤에 합시다. 뒤에 나오니까 뒤에 하고요. 자, 근데 2번 넘어가 볼게요. 희곡은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한 연극의 대본이고 시나리오는 영화나 드라마 제작을 위한 대본이라는 점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정리해보자. 너무 기초적인 거지만. 첫 번째, 대사 해설 지시문이라고 하는 극갈래의 공통 특징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겠지. 맞죠? 두 번째, 등장인물의 대사나 행동이 뭘로 제시된다? 아까 방금 얘기했잖아. 현재형으로 제시된다는 거. 세 번째, 직접적 심리 묘사가 어렵지. 왜냐면 서술자가 없고 화자가 없잖아. 누가 그는 화가 났다. 이럴 수가 없어요. 그죠? 다큐멘터리도 아니고요. 사자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안 돼. 대신에 뭘 통해서?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다? 간접 제시가 미루줄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 차이점도 볼게요. 희곡은 연극이야. 그치? 연극의 대본을 희곡이라고 불러. 당연히 이거 정말 중요한 거니까 막힌 자료나 제약이 많다. 오케이? 그럼 거꾸로 동시에 할게요. 시나리오는 제약이 거의 없다 라는 말이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야. 왜? 왜지? 얘들아 잠깐만 듣고 갈게. 수업 시간 및 휴식 시간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손을 수시로 세정하고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아무튼 간에. 자, 마스크 쓰고 있죠, 우리 항상. 어쨌든, 제약이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 방금 왜에서 멈췄었는데, 그죠? 이 제약은, 잘 생각해봐. 자, 드라마를 만드는데요. 내가, 대하 역사 드라마 같은 걸 다뤄서, 나폴레옹이 일대기를 그리고 싶어. 그래서 연극 무대를 만들었는데,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을 넘는 장면을 내가 장면에 그 연극에 넣었다고 생각해봐. 관객 여러분, 알프스로 오십시오. 일단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알프스를 갈 수도 없고. 두 번째, 야 군대 끌고 가야 되면 군대 인원들을 어떻게 모집해? 불가능하잖아.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걸 제약은 어떻게 극복을 하더라? 보통 효과음, 무대, 장치 등의 소품을 이용하지, 맞지? 그런데 영화는 어떻게 하면 돼? 뭘 넣으면 돼? CG, 오케이? 선생님 CG라니요? CG 맞아요. 그 CG 맞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이요. 오케이? 기본적으로 이 영화라고 하는 산업 자체가 미국의 헐리우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쪽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념이나 용어들도 다 그런 쪽으로 연결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어쨌든 간에 제약이 없다. 아바타 얼마든지 그릴 수 있죠. 그렇죠? 자, 차이점 두 번째. 장면의 구성 단위가 다릅니다. 희곡은 뭐랑 뭐? 막과 장이란 말 보이지? 막힌 잘해놔. 막과 장. 제3막 2장. 그럼 참고로 얘들아, 막과 장은 어떻게 구분되는 걸까? 커튼 맞아요. 그러면 막은 언제 치는 걸까요? 배경이 통째로 다 바뀌어버릴 때. 그러니까 A 장면에서는 감옥에 갇힌 공주님의 얘기였는데 B 장면에서는 용과 싸우고 있는 기사의 얘기라면 당연히 배경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럴 때는 막을 바꾸는 게 맞겠지? 그럼 장을 바꾸는 건 언제 바꾸는 걸까? 용과 싸우던 기사가 치명상을 입고 숲속에 쓰러져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도움을 받는 장면이 있다고 쳐보자. 그럼 용과 싸우는 장면과 도움받는 장면은 전부 다 숲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지만 내용은 다르지?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장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되셨죠? 자, 시나리오는 뭘 기준으로 장면을 바꾼다고요? 자, 이거 옆에 이거 써야 되는 거 알지? 이거 S샷 그따위라는 사람 없지 설마? 씬 넘버라고 부릅니다. S134면 134번 씬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 희곡은 장면 전환이 당연히 어렵죠. 그렇죠? 사람이 직접 움직여서 무대를 바꾸는 거니까. 하지만 시나리오는 어때? 장면 전환이 매우 자유로울 수밖에 없죠. 컷을 어떻게 치고 편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똑같은 내용을 찍어도 내용이 감독에 따라서 결과물은 달라질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자, 물론 특수용어 당연히 시나리오만 등장하는 것일 거고요. 됐죠? 자, 빈칸에 들어가면 넘어가. 이건 틀리지 말고요. 그냥 다 채워와 다음 시간에. 자, 희곡의 구성 단계는 서사 관리와 마찬가지로 갈등의 전개 양상에 따라 구성 단계가 나뉜다라는 말 일단 마킹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 생각해 보자. 얘들아, 소설 갈래는 구성 단계가 어떻게 되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지. 지금 여기다 쓸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즉 절정이 네 번째 정도에 약간 치우친 그래프가 만들어지지. 그런데 우리 희곡은 어때요? 발단, 상승, 절정, 하강, 대단원이라는 그림이 그려질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지. 절정이 똑같이 존재하는데 그 절정의 위치가 다르다는 거. 그걸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하강이라고도 하고 반전이라고도 하는 요거 특징 잘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요? 나머지는 뭐 크게 다른 건 없으니까요. 자, 참고로 여러분들 본문 왼쪽에 주동인물과 반동인물 나왔는데 이거 처음 보는 거 아니잖아.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지? 어벤져스 가지고 설명했었을 거야. 기억해 주시고요. 자, 4번 문제 넘어갑시다. 희곡의 구성 요소. 이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신 대비할 때 중요할 거야, 이 녀석은. 다시 볼게. 희곡의 구성 요소는 기본적으로는 선생님 순서를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대사, 해설, 지시문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를 기본으로 해. 근데 우선 해설부터 설명을 했으니까 우리도 그냥 해설 따라갑시다. 해설은 뭐 하는 거냐? 그게 첫머리에서 1번 인물과 인물이라고 쓰면 되지. 인물, 배경, 무대 장치를 설명하는 부분을 말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참고로 너희들이 너무 당연한 건데 이 해설하고 지시문을 헷갈리면 안 됐으면 좋겠어. 오케이? 참고로 지시문은 무대 지시문이라는 녀석과 동작 지시문으로 나뉘는 건데 참고로 요거는 요걸 기억해. 괄호가 있으면 지시문이야. 근데 괄호가 아니라 옆에 그냥 통째로 나와 있으면 그게 해설인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확인됐나요? 참고로 이때 해설은 무슨 형으로 표현됐을 거야? 현재형으로 표현돼. 당연한 거지, 그지? 자, 지시문은 좀 먼저 할게. 지시문은 인물의 동작, 표정,
행동, 무대장치, 분위기 등을 지시해서 그게 내용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건데요. 무대 지시문은 당연히 무대 효과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 거고, 또 동작 지시문은 동작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겠지. 감 잡히십니까? 이때 밑에 보세요. 호령이나 하듯이, 그렇지? 시끄럽고 아픈 곡이면, 귀가 아픈 곡이면 어떤 음악이든 상관없다, 이런 식의 말들 전부 다 지시문이라고 부른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 지시문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다른 문학 단어와의 차이점이 분명히 맞지? 그래서 여기다 괄호를 메꿔놓고 대신에 가로 A라고 세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풀어봤을 거예요. 옛날에 위에 가로에 A 안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1번 화난 듯이, 2번 차분한 목소리로, 3번 대굴대굴 구르며, 뭐 이런 식의 말들 풀어본 적 있지? 바로 그걸 묻는다는 얘기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는 거야. 극갈래의 특징을 물으면서 동시에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싶어서 문제를 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근데 참고로 요즘에는 이런 문제 잘 안 나와요. 너무 올드해. 너무 옛날식이야. 알아두시고요. 자, 선생님이 대사를 뒤로 뺐죠? 대사를 지금 마지막에 하고 있는데 이 대사 같은 녀석은 종류 세개 구분이 너무 당연하게 중요해요. 그죠? 대사는 대화, 방백, 독백부터 먼저 할까요? 대화랑 독백, 그리고 방백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로 나눠집니다. 일단은 요 녀석과 요 두 녀석은 차이점이 뭐가 있다? 대화하는 사람이 몇 명 있는가? 그 대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를 보면 되는 거야. 대화는 최소한 2명 이상이 필요하겠지. 대화를 하려면요, 혼자서 대화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독백이나 방백의 공통점이 한 명이서 혼자 얘기하는 게 독백이나 방백일 거야. 그럼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지. 독백은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혼잣말이라고 알고 있죠? 방백도 혼잣말이라고 해. 근데 이 두 개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은 관객을 보는 거예요. 오케이? 관객에게 들리는 혼잣말과 관객을 생각하지 않는 진짜 인물만의 혼잣말이 있을 수 있어. 오케이? 자, 이런 식이야. 봐봐. 이 커피를 좋아해. 오케이? 이 커피 이제 끊어야 되는데 과연 끊을 수 있을까? 라고 말했어요, 선생님 방금 지금. 이거 독백한 걸까요? 방백한 걸까요? 이게 독백이에요. 지금 선생님들은 여러분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맞죠? 자, 근데 똑같은 혼잣말인데 이거 봐봐. 이 커피.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쉽게 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됐어? 지금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얘기하고 있지. 참고로 내 옆에 등장인물이 다 있어. 오케이? 다들 나보고 커피를 막 끊으라고 압박하는 중이야. 야, 너 커피 끊어야 돼. 너 커피 그만 마셔. 여기서 갑자기 꽝꽝 하면서 이제 스포트라이트 혼자 비치고, 어떻게 하지? 커피 끊어야 되나? 라고 하고 있으면 뭐라고? 독백이라고요. 오케이? 이 커피 제가 과연 끊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으면 방백이라고요. 차이점 구분되십니까? 오케이? 되게 선생님이 약간 극단적인 방법을 쓰긴 했는데 이렇게만 알아둬도 문제는 대부분 풀릴 거야. 오케이? 누가 들을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따진다? 관객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설명이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관객에게는 들리나 무대 위 상대방에게는 들리지 않는 말. 됐어? 보통 이렇게 연애씬 같은 데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사랑을 고백했어요. 그 순간 그가 나에게 고백을 했다. 이렇게 됐어. 그럼 이 상황에서 고백을 했다는 참고로 얘는 못 듣고 있는 거야. 무조건 어떤 상황이든. 근데 이거를 너희들에게 살짝 진실 넘듯이 물어보는 느낌이라면 그건 방백이 쓰인 거지. 알겠지? 혼자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으면 독백이 쓰인 거구나. 판단하시면 돼요. 자, 기본적인 거니까 잘 체크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5번에 보시면, 참고로 밑에 볼까요? 다음 남자의 대사 유형 한번 보세요. 관객석을 거닐며 그는 자기에게 들려주듯 중얼거립니다. 난 당신을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여자는 이 말을 못 듣고 있다는 전제 조건이 보일 겁니다. 뭐라고 돼 있죠? 뭐예요? 물어봅니다. 그죠? 근데 계속 혼잣말처럼 당신의 사랑이란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얘가 어디를 거닌다는 잘 보세요. 관객석, 객석을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거지. 누구 들으라는 소리예요? 관객 들으라는 소리잖아. 선생님이 약간 극단적으로 표현한 거지만.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지, 얘들아? 이게 바로 방백이 되는 거야. 객석에 들리라고 하는 말이거든.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희곡의 주제 형상화 방식인 얘기 나와 있는데요. 형식 요소는 대사에서 지시면 방금 얘기했던 거 있지? 그리고 내용 요소는 인물하고 배경 사이에는 뭐가 들어가겠니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 사건 들어가면 되겠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들이 잘 조직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됐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시나리오의 구성 요소라고 되어 있죠?
자, 장면 표시라고 하는 건 이건 참고로 시나리오예요, 그죠? 장면 표시는 뭐라고 한다? 씬 넘버로 표현한다. 아까 연극 때 보는 희곡 같은 경우에는 막과 장으로 표현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해설 뭔지 알고요. 대사 뭔지 알고 있습니다. 이때 1번 걸어 빈칸에 표정이나 동작, 카메라 위치, 편집 기술 등을 지시하는 이걸 뭐라고 한다? 지시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지시문이고 대사 해설 지시문은 똑같다 이거야. 아까 봤잖아. 특징은 공통점이라고요. 어려운 말 없으니까 넘어갈게. 자, 그런데 밑에 있는 거 봐봐. 다음에 나타난 걸 몽땅 다 쓰래요. 자, 맨 앞에 S샵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뭐라고? 씬 넘버 46번 이런 거 한다고 썼지? 뭐가 나온 거야 방금? 장면 표시가 나온 거지. 주치의 말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건 뭐도 있는 거야? 대사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점점 굳어지는 미라의 얼굴이라고 하는 건 이거 뭐라고 하지? 지시문이라고 하지. 이렇게 연기하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해설 빼고 다 있는 거네?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야. 근데 참고로 우리가 풀게 될 시험 문제들은 이 정도 레벨이 아닐 거라고 누차 말씀드리고 있죠. 자, 여러분들을 짜증나게 하는 거는 아마도 이 7번일 거야. 7번 별표 쳐놔요. 자, 일단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 용어가 여러분들을 정말 많이 괴롭히고 이 용어를 잘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갔는지를 파악하는 부분이 많으니까요. 네? 그러시죠. 네. 잠깐 체크 좀 하고 가자. 또 있다. 여기. 야가. 이름이랑 써줘 보자. 너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그러나? 운동이 아픈 데 없잖아. 네. 귀가 좀 정확해서. 좀 쉽지. 네. 표. 자, 아무튼 자 이제 시나리오 쪽에서는 이 기본적으로 발원지가 미국이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다? 용어 자체가 중요하다. 이거 자주 묻는 부분이고 시험에 아주 잘 등장하는 부분이니까 이건 단순해요. 외우면 돼요. 외우면 되고 나중에 만약에 너희 시험 범위에 이제 연극 작품이 극작품이 한 작품 통째로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표현법, 표현 기법은 기본적으로 다 외우고 들어가. 빈자리가 나올 거야. 오케이? 참고로 그래도 이거는 그보단 나아. 판소리 장단보단 나아. 판소리 진양조, 중몰이, 중중몰이, 자진몰이, 휘몰이, 언몰이까지 박자를 구분하는 건데 참고로 너희들은 그 박자가 뭔지도 모르지? 그럼 그건 진짜로 순수한 암기가 돼. 대사를 딱 보고 아 이거 중중몰이 장면임 이렇게 해야 돼. 현실이 그래. 자,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맞추라고 했으니까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대사에 맞춰서 기억해버리는 거야. 아, 춘향이가 남편인 이몽룡을 보면서 한탄하는 장면이니까 이거는 진양조 막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얘는 뜻을 아는 게 1번 단계. 일단 1번 단계가 돼야 돼. 자, 일단 시나리오 용어를 보기 전에 왼쪽 위에 장면 단위도 한번 점검하고 들어가 볼까요? 자, 책에 말이 있죠? 컷, 씬, 시퀀스라는 말이 보일 거야. 그치? 정리하자. 컷이라고 하는 건 카메라가 한 번에 연속 촬영을 찍은 단위. 참고로 너희들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야. 왜냐면 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봐도 감독이 뭐라고 외쳐? 컷! 이러고 외치잖아. 지금까지는 뭐가 벌써 다 닥치고 이제 연기만 찍고 있었잖아. 근데 컷하는 순간 내용이 딱 끝나는 거지. 이해됐나요? 자, 컷은 한 번에 연속으로 찍은 단위, 그 단위를 말하는 거다. 됐지? 자, 두 번째, 장면, 씬이라고 하는 건 영화의 최소 단위를 말하는데 일련의 행동이나 대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보통은 하나 혹은 여러 개의 컷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확인됐죠? 이걸 뭐라고 한다? 씬이라고 불러.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 단어는 다 알 거야. 배드 씬. 뭔지 알겠지? 배드 씬이 딱 한 번만 찍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뭐 두 사람의 어떤 눈빛 교환부터 시작해서 이런 컷들이 눈빛이 밝아지고 있군요. 자, 아무튼 간에 이런 것들이 모이고 있는 장면. 오케이? 그리고 우리 보통 또 유명한 장면에서 무슨 장면이 유명하다라고 표현을 할 때 왜 이정재의 등장씬 뭐 이런 거잖아. 혹시 늘 관상 봤니?
그것도 19금인가? 그렇지 않을 텐데. 아, 난 선생님 이정재 배우가 그렇게 멋있는 배우라는 걸 또 한 번 새삼 느낀 게 그 관상이라는 영화에서 이정재가 수양대본으로 나오잖아. 참고로 거기서 그 대사가 거기서 나온 거잖아. 허허,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올라오는데 카리스마 옆에 공 모피를 딱 두르고 계단을 접어 올라오면서 머리가 쇽 보이는데 이게 그 격하게 끄덕이네요. 봤다는 얘기구만. 너무 멋있더라. 남자가 봐도 너무 멋있더라. 저 얼굴로 한 달만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격하게 해봤습니다. 아무튼간에 저 얼굴로 살면 세상이 어떤 모습일까?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웃어줘. 아니 내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어. 다 내 얼굴 보면 와 라고 그랬죠. 그런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일까라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아무튼간에 씬이라고 하는 거 무슨 씬 생각하면 딱 떠오를 수 있다는 거 됐지? 여기까지 쉽죠? 마지막 세 번째 시퀀스는 좀 어려울 거야, 그지? 좀 낯선 단어예요. 하나의 에피소드를 이루는 구성 단위로 연극에서는 막에 해당한다. 됐지? 그러니까 이건 또 뭐야? 여러 개의 씬으로 이루어져서 하나의 시퀀스를 이루는 거지. 쉽게 말하자면 주인공이 등장하는 시퀀스 하면서는 뭐 예를 들어 배달하다가 사고 나는 장면, 여주인공은 그래서 만나는 장면 이런 것들이 모여서 첫 번째 초반 시퀀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컷이 모여서 씬이 모이면 시퀀스 이런 정도까지는 잡으실 수 있겠죠? 됐어?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선택지에 씬을 이루는 요소가 이러이러하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면 컷이 여러 개 모여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겠구나. 오케이,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자, 밑에 있는 7번 문제 뭐라고요? 외워주세요. 첫 번째 FI와 FO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fade in, fade out. fade in은 어떻게 하는 거? 화면이 밝아지는 거. fade out은 화면이 까매지는 거. 여러분들 드라마나 영화 많이 봤지? 아마 최근에 선생님보다 많이 봤을 거예요. 선생님은 영화나 드라마가 끊긴 지 오래돼서 못 본 지 오래돼서. 왜 화면 바뀔 때 화면 싹 까매지는 경우도 있고 화면이 싹 밝아지는 경우도 있잖아. 오케이? 각각의 상황에 쓴다. 확인해 주시고요. 이는 뭐라고요? 이펙트라고 하죠. 뭐예요? 장면을 실감나게 하기 위해 넣는 효과, 효과음 써주시고요. 자, see you. 그쵸? 만물이 존재하는 편의점은 아니고요. 오케이? 클로즈 업. 클로즈 업은 냈어. 대사의 특정 부분을 뭐 하는 기법이거든? 확대하는 기법이야. 그럼 확대는 왜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꼭 써놔라. see you는 강조라는 의미로 많이 쓰여. 오케이? 자, 카메라야. 오케이? 이게 카메라야. 자, 한 인물을 보고 있는데 이게 점점 카메라가 가더니 빠빠빠빠빠빠빠빠빠 이게 빡 찍었어. 지금 뭘 강조하고 싶었던 거야? 좀 파워 헤이드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잖아. 그렇지? 빠빠빠빠빠빠 양말을 보고 있어? 나 상표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구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음? 그럼 참고로 이거를 얼굴에 강조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인물의 심리를 강조하는 거지. 바로 연기력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잖아. 강클로즈 딱 했을 때 왜 우리 이병헌 배우 같은 경우에는 연기를 잘하기로 유명하잖아. 그래서 되게 복잡한 주문을 한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래. 선생님도 잘 모르지만 방금 밥을 먹어서 배가 부르긴 한데 내 눈앞에 있는 저 물건, 저 라면을 먹고 싶기는 하고 동시에 주변에 어떤 시선도 신경 쓰이기는 하는데 하지만 나는 여전히 배고픈 상태고 그런 복잡한 표정을 연기하라. 야, 니들 할 수 있겠냐 쉽게 그거? 근데 진짜 그런 연기가 나오는 사람이더라고. 와, 대단하더라. 아무튼 간에 되게 복잡하다는 감정들을 연기할 수 있게 하는 것들. 인물의 감정을 연기할 때 얼굴을 확대하고 특정 장면에서의 강조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우리는? 괜찮아? 괜찮은 거 맞지? 사고 난 거야? 그냥 안 괜찮은 거야? 사고 난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다고 아깝다고 다 바르지 마세요. 역효과나요. 자, 아무튼 그래서 특정 부분을 강조하는 용도로 많이 쓰인다는 거 생각해 놓자. INS 뭐의 약자라고요? 인서트의 약자입니다. 화면과 화면 사이에 끼워 넣는 방법이고요. 보통 그러면 이 사건과 사건을 연결하는 장치로서 많이 쓰이겠지? 오케이? 이런 거야. 오케이? 이 다음 장면에서 하고 나왔으면 오케이? 이 사이에 리모이 가서 계속 잠궈놓은 장면 씹어 넣으면 얘가 이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있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겠지? 자, NAR 뭐라고요? 나레이션.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치타는 오늘도 사냥을 나갑니다. 그거요. 네, 그리고요. OS는 오프씬이라고 돼 있죠. 뭐예요? 화면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 오케이?
혜주야 밥 먹어. 네, 이런 거죠. 전형적인 옵슨이죠. OL은 뭐라고요? 오버랩입니다. 장면에 겹치는 건데요. 보통 회상할 때 많이 쓰죠. 맞죠? 뾰로롱 하면서 화면 바뀌면서 옛날에 젊었을 적 그걸 막 그려내고 하는 것들. 다시 나옵니다. 밑에 몽타주는 별표 쳐놔. 몽타주 별표 쳐놔. 뭐라고? 몽타주라고 하는 녀석은 따로따로 촬영한 화면을 떼어 붙여서 편집하는 기법입니다. 참고로 예전에 별의별 다 봤다 너. 알았어요. 참고로 발목 같은 데 바르면 효과가 좋습니다. 핸드크림이지만. 자, 예전에 여러분들 도전 골든벨 알아? 도전 골든벨의 49번 문제가 정답이 몽타주였던 적이 한 번 있었어. 중요도가 높은 녀석이라는 얘기니까 그만큼. 자, 몽타주는 이런 데 쓰입니다. 예를 들어 한 죄수가 1년을 감옥에서 보내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싶어. 근데 이 1년을 통째로 다 촬영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바로 이런 거야. 화창한 봄날 바깥에 떨어지는 벚꽃을 보며 창살 안에서 한숨 짓는 장면. 뜨거운 여름날 더워서 하고 있는 장면. 가을날 낙엽 쓸고 있는 장면. 겨울날 덜덜덜 떨고 있는 장면. 됐어? 이 장면들을 4개 탕탕탕탕 붙여서 한 번에 딱 잡아놓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의 1년이 되잖아. 오케이? 즉, 한 어떤 장면을 압축적으로 보여줘가지고 장면을 압축적으로 전개하는 방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잘라붙이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이 몽타주는 시험에 엄청나게 잘 나옵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단어니까 꼭 기억해놓자. 선생님 분명히 말했다. 마지막 DIS는 뭐라고요? Dissolve라고 했죠? 한쪽 화면은 그러니까 화면이 원래 있던 것들 점점 어두워지면서 사라지고 나머지 하나는 점점 밝아지는 식으로 나타나는 걸 Dissolve라고 합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쭉쭉쭉 읽고 나면 다 끝난 거냐? 참고로 그렇진 않아. 이거 말고 더 있어. 더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작품에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표현법을 드릴 테니 맞춰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자, 밑에 있는 확인 문제 풀어볼게. 영화의 끝부분에서 화면이 어두워지는 이 기법 뭐라고 하는 걸까요? 페이드 아웃. 화면이 어두워진다니까 페이드 아웃을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참고로 페이드 인은 언제 많이 쓸까요? 화면이 시작할 때 왜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하면서 이제 화면이 팍 밝아지면서 막 폭죽 터지면서 시작하면 바로 페이드 인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다 생각하면 되는 거지. 나중에 영화 볼 때 아는 척해. 그치? 아씨 방금 몽타주 죽이지 않았어? 그치? 모르는 애들은 그림 누구 현상수배범 있었어? 이런 바보 소리를 할 텐데요. 그 몽타주 아니잖아, 그지? 여기 이 감독의 몽타주 기법이 참 독특했단 말이야 라고 하면 있어 보이죠. 오케이. 자, 아무튼 2번 촬영 대상의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크게 아이고야 강조구야 크게래요. 끝났네요. See, you 집어넣으면 되겠죠? 클로즈업. 자,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개념적인 문제 예를 들어 7번 문제 같은 거 보세요. 눈치채라는 얘기지 지금 이거? 그렇지? 작품이 각설탕이네. 각설탕 여배우가 그치? 암으로 돌아가셨나요? 아무튼 그럴 거예요. 여주인공이 되게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는데 아무튼 간에 그래요. 되게 오랜만에 보네요. 자, 7번 문제와 8번 문제 별표를 한번 쳐놔보셨으면 좋겠고요. 9번 문제도 별표를 쳐놔주세요. 근데 너무 쉬워. 얘들아 9번은 답이 뭐일 것 같아? 그냥 보기를 첫 번째, 두 번째 줄만 읽자마자 뭐라는 게 느껴지지 않니? 그렇지, 느껴지지. 얘는 단독 문제로 나올 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8번은 그냥 같이 풀어버릴까요? 방금 얘기했으니까 틀리기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1번, 화면과 화면 사이에 끼워 넣기요. 뭡니까? 끼워 넣기, 인서트. 두 번째, 어두웠던 화면이 밝아지기, 페이드 인이겠지. 자, 한 화면이 사라짐과 동시에 다른 화면이 나타나는 거, 사라지면서 나타나기, dissolve, DIS였죠? 마지막, 화면이 끝나기 전에 다음 화면이 겹쳐지는 거야. 오버랩. 그러니까 영어랑 뜻을 연결시켜 보세요. 오버하는 거니까 겹쳐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은 밝다 어둡다의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되셨습니까? 자, 이 정도까지 풀어보면서 일단 첫 번째 극갈래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럼 다음 작품 세트로 넘어가서 오늘 교술까지 갈래까지 같이 끝낸다고 했었죠? 교술갈래까지 한 방에 갑니다. 잠깐만. 페이지가 얘들아 3페이지면 끝나.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그냥 이어서 가려고 그래. 오케이? 자, 교술갈래 가봅시다. 교술갈래라고 하는 거 왼쪽에 뜻을 잠깐만 살펴볼까? 자, 페이지 61페이지 열어주시면 됩니다. 61페이지로 보시면
교술이란 말이 뭐라고 뜻이 돼 있어? 가르칠 교자와 서술할 술자라는 말. 무슨 말이 나와 있다? 교술이라고 하는 건 바로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훈적 속성을 말하는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참고로 과거에는 문학이 3분 구조였어요. 오케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방금 배운 대로 시나 소설, 극 이 세 가지를 문학이라고 불렀었거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에세이는 그런 문학이 아닌 거야? 수필은 문학이 아니야?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 그래서 교술갈래가 우리 한국 문학의 갈래 범주 안에 들어온 게 생각보다 몇 년 안 됐습니다. 오케이? 한국 문학을 4분절의 범주로 보는 건 얼마 안 됐다는 거 염두해 주시고요. 자, 교술갈래 정의 볼까요? 글쓴이의 경험이나 성찰을 바탕으로 하여 감동이나 교훈을 전달하는 문학의 한 갈래입니다. 됐죠? 중요한 건 방금 뭐라고 했었냐면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쓰여있는데 되게 중요한 말이야. 글쓴이의 경험이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그럼 얘들아 다시 간다. 시에는 누가 나타나서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시적 화자가. 소설에서는 누가 나온다? 서술자가. 극갈래는 인물, 등장인물이 그냥 직접 해버리는 거지. 여기는 뭐가 있는 거야? 글쓴이가 있는 거야. 작가 자신이다. 그래서 교술갈래에 의해서는 나가 나와요. 그리고 그날은 진짜 그 사람 나예요. 알겠죠? 작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성찰을 바탕으로 한 교훈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 이렇게 정리하면 일단 정의는 끝난 거예요. 되시죠? 이때 이 교술갈래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봐봐 설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분 혹시 설 들어본 적 있어? 슬견설, 이욕설, 경설 뭐 이런 말 다양한 작품들이 있어요. 슬견설은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닐 것 같은데 왜? 옆에서 사람이 이 잡는 걸 보고 아이고 나는 개를 안 잡아야겠어 라고 말하는 인사가 야 이는 나쁜 놈들을 한 건데 개를 말잡는 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하니까 모든 생명은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법이다. 교훈을 내는 참화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아무튼 그리고 기, 뭐 수호제 기와 같은 이런 기작품들이 있고요. 이런 식의 한문문학과 편지, 일기, 기행문, 현대수필 등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그 밑에 표를 보시면요. 개성과 가치관이란 말 보이지? 경광맥진을 자, 만약에 선생님 보고 교술갈래를 30초 안에 설명해봐라고 하면 선생님은 이렇게 할 거야. 수필에는 다른 문학 상품에 존재하지 않는 그 작가만의 고유한 개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 왜? 자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거 중요한 거니까 따로 써라. 잘 봐. 고3 문제도 마찬가지야. 수능 문제도 이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만듭니다. 수필은 개성의 문학이야. 그럼 그 개성을 파악하는 방법이 중요하겠지. 두 가지로 파악이 가능해. 첫 번째로는 표현상의 혹은 서술상의 특징을 통해서 개성이 파악돼. 다시 표현상 혹은 서술상 특징이야.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대상을 표현함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문장을 짧고 간결하게 가는 걸 좋아할 거고 어떤 사람은 문장을 길고 늘어지게 표현하는 걸 좋아할 거야. 어떤 사람은 담백하게 표현하는 걸 좋아할 거고 어떤 사람은 화려하게 표현하는 걸 좋아하겠지. 오케이? 이런 결정적으로 이런 느낌이겠지. 필통이 있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회색 스웨이드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원형 테두리가 너무나 보드라워 보이는 필통이 내 눈앞에 놓여 나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라고 해도 되잖아. 같은 말이잖아 지금. 근데 똑같은 말을 대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작가의 개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겠지. 그럼 자연스럽게 개성을 묻는 방법은 무슨 문제가 되는 거야? 표현한 특징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런데 솔직히 예상대로잖아. 이게 더 중요해. 2번. 수필에는 특정한 소재가 등장해. 그리고 그 소재에 대해서 화자가 지니는 아니지 작가가 지니는 태도가 있을 거야. 이 태도를 찾는 게 무조건 시험 문제에 나오는 요소야. 무슨 소리냐? 모든 사람이 모든 대상에 대해서 똑같은 감정을 가지진 않아요. 당장 선생님이 신고 있는 슬리퍼만 생각해봐도 선생님은 슬리퍼가 좋아요. 왜냐면 선생님 발에 땀이 많거든. 그래서 땀을 바로바로 식혀줄 수 있으면서 나의 몸을 편안하게 지탱해주고 너무 갑갑하지 않은 그런 느낌의 나는 슬리퍼를 사랑해 라고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다른 사람 앞에 나서서 공적 업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강사나 뭐 이런 사람들은 모두 예의와 범절이 기본적으로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 근데 자신의 발가락을 남들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노출시키는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격도 없는 인간들이다 라고 말을 했다면 슬리퍼 신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그게 맞다와 틀리다의 개념이 아닌 거지. 알겠지?
똑같은 소재가 나와도 그 소재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지는 거야. 대표적으로 올해 수능 문제에 조용이라는 작품이 또 연결됐었어. 참고로 용 원래 수능 특강에는 용풍이라는 수필이 나왔었는데 수능에 뭐냐? 잠깐만. 맞지? 수능 문제에서 용풍이라는 작품이 나왔다고. 조용이라는 작품이 나왔다고. 자꾸 헷갈려서 이름이 헷갈리네. 용풍은 원래 뭐였냐면 용을 풍자한다는 뜻이야. 근데 용이라고 하는 건 게으름이라는 뜻이야. 그럼 게으름을 풍자하다라는 얘기 했으니까 이 작품에서 이 게으름은 뭐의 대상이 됐을 거야? 비판의 대상이 됐겠지. 근데 수능에서는 뭐지? 조용이라고 하는 한문 소설이 나왔어. 근데 이 조용은 게으름을 오히려 뭐로? 인생의 여유로 파악하는 개성적인 작품의 내용이 담겨 있었단 말이야. 오케이? 게으른 것은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인생을 너무 부지런히 바쁘게 달려가는 것이 아닌 한 발짝 더 천천히 가는 여유와 관조의 자세를 보여주는 여유로움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작품의 내용이 흘러갔거든. 그래서 그 뜻을 파악하는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럼 이걸 읽을 때 참고로 이거는 비연계 지문이었거든. 비연계 지문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중심 소재가 뭔지 읽어야 돼. 그리고 그 중심 소재에 대해서 작가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찾아내야 돼. 그것만 하면 수필은 성공이야. 시험 문제는 그걸 내게 되어 있어. 알겠지? 수능이나 평가원에서는요. 하지만 내신은 달라. 내신은 달달달. 알잖아. 그렇지? 생각해 주시고요. 자, 정말 중요한 얘기라서 일단 먼저 하고 시작했습니다. 나머지는 쭉쭉 점검만 할게요. 특성, 첫 번째. 개성의 문학이라는 말을 많이 듣죠. 그래서 이 개성이 제일 중요하게 나와 있는 거야. 뭐라고? 글쓴이 자신이 서술의 주체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쓰는 사람인 거야. 글쓴이의 무슨 적? 당연히 개성적이면 뭐지?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 자유로운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이런 말 좀 써줄래 얘들아? 무형식의 형식 이런 말 좀 써줘. 무형식의 형식이야. 그럼 형식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야. 왜냐면 무슨 소리냐면 봐봐. 선생님 수필인데 시처럼 써도 돼요. 수필인데 일기처럼 써도 돼요. 수필인데 기행문처럼 써도 되나요? 얼마든지. 수필은 소설처럼 써도 되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야. 핵심은 형식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 이걸 기억해 주세요. 알겠지? 세 번째, 비전문적인 문학. 당장 여러분들도 쓸 수 있는 게 수필입니다. 그쵸? 오늘 선생님과의 일상을 담아서 집에 가서 그치? 아재란 무엇인가 뭐 이렇게 글을 썼다고 치면 그치? 그걸 보고 에세이 썼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누구나 쓸 수 있다는 거. 경험과 고백의 문학 이라고 되어 있는데 글쓴이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모순적인 고백적인 문학이라는 거 잡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교훈과 성찰. 어려운 말 없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교술 관련 구성 요소로는 내용 요소와 형식 요소를 이렇게 구분해놨네요. 확인해 봅시다. 내용 요소로는 제재. 참고로 제재라고 하는 건 글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소재야. 이거 좀 기억해놔. 제재. 글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소재라는 뜻이다. 그 다음에 관점 및 태도 중요하겠고요. 전달하는 중심 생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니? 하고 싶은 말, 주제잖아, 그렇지? 이 세 가지가 내용 요소가 될 것이고, 형식으로는 일정한 구성의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일정한 표현 기법이 나타날 것이며, 세 번째, 문장상의 특징은 보통 우리가 구성이라고 불러요. 문장상의 특징 이렇게 쓰는 거야. 혹시 김은 작가라는 사람을 아는지 모르겠네요. 알고 있습니까? 혹시 칼의 노래 읽어봤나요? 뭐 읽어봤어요? 현의 노래 읽었니? 다시 한번 뭐라고? 자전거 도둑? 아니요. 아니 그건 아닐 텐데. 갑자기 자전거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은 방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참고로 지금 수필이 아니라 선생님은 지금 기문 소설이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러니까 기문 소설을 혹시 읽어봤다면 왠지 막 모래 씻는 듯한 느낌이 나거든. 되게 건조해. 글의 내용이 그게 겁나 짧아. 그러니까 약간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한 문장이 한 줄 이상을 넘어가는 경우가 없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끝나. 날이 맑다. 무슨 문장을 만들어볼까? 대충 진도 부사가 다녀갔다. 그는 나에게 50발의 병력을, 50발의 총포환을 주고 갔다. 고마운 일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글들을 보면 뭐랄까
그 메마른 듯한 느낌이잖아. 근데 그 메마름 속에는 온정이 숨어있고, 온정이라고 하는 건 너무 오버스러울까? 아무튼 그 메마름을 어떻게든 싸워 이겨내려는, 그 속에서 살아가려는 한 인간의 고뇌가 담겨있는 것 같아서 난 너무 좋더라고. 아무튼 이렇게 고유한 특성들이 나타난다는 거, 그냥 그걸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자, 다음 밑에 있는 거는 문제는 알아서 풀어와 주시고요. 너무 쉬우니까 넘어갑시다. 자, 교술 관련 형성화 방식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 기본적으로 일상적인 삶의 문제들을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다룬다라고 돼 있지, 그지? 일상적이라는 거. 참고로 일상적이지 않으면 그러면 수필의 제재가 될 수 없을까요? 아, 될 수 있죠. 참고로 그 두 개를 구분하는 방법이 뭐야? 경수필이라는 말과 중수필이라는 것이 있지. 경수필은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다루는 것들, 에세이 같은 거. 중수필은 칼럼 같은 거, 그치? 국가적 문제를 다루거나 뭐 이런 것들. 자, 첫 번째,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으로 인간의 삶을 통찰하는 글을 말한다. 뭐 이런 식의 말들이 나와 있고요. 넘어가자. 4번 갑니다. 수필의 관점 및 태도입니다. 수필은 자기 고백적 성격의 그림으로 대상에 대한 깨달음, 비판, 예찬, 성찰들과 같은 글쓴이의 관점 및 태도가 뚜렷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그래서 관점이라고 하는 건 위에 표현에 나와 있고 태도라는 건 밑에 표현이 나와 있으니까 넘어가자. 이거 문제로 나오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걸 문제로 내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수필에서 문제화되는 요소는 요거다라는 것만 잘 기억해놓고 나머지는 그냥 술술 읽어나가면 돼. 자, 태도의 종류에 비판적, 예찬적, 성찰적, 그리고 얘들아 돌이켜 생각하는 거니까 뭐 하는 거겠지 이게? 해상적, 회고적이라는 말 쓰죠. 여기서는 회고적 태도 이런 말도 쓰면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태도라는 말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쌤이 지난번에 비판적이라는 말 한번 설명해 드렸었지. 대상을 칭찬했으면 비판이 맞다? 맞다. 낚이지 말아라고 했었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모든 것을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봤을 때 이 행동은 현재 상황에서 어울리는 행동이었다고 본다 라고 하는 건 그건 비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찬, 찬양하는 거고요. 성찰, 반성하는 거고요. 회고적인 것은 그냥 떠올려보는 거고. 그치? 근데 이거 말고도 다양한 태도들이 있으면 선생님이 지난번에 한번 쫙 몇 개 정도 시험에 잘 나오는 애들로 뽑아드렸었을 겁니다. 기억하시죠? 넘어갑니다. 자, 밑에 있는 거 봐볼까요? 다음 글에는 드러난 글쓴이의 태도를 보기 위해서 한번 골라봅시다라고 되어 있죠. 한번 골라볼까요? 현대인은 너무 얕다, 약삭빠르다라는 뜻일 거야, 그지? 전체를 위해서 얕은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 자기 본의로만 얕다. 백년대계를 위해서 영리한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코앞에 일만 아름아름하는 미안해요. 자, 고식지게에 현명하다. 고식지게 무슨 뜻이야? 당장 편한 것 찾기. 오케이? 고식지게가 참고로 인간이 망하는 뭐랄까?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사람을 망치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해. 고식지게. 많은 친구들, 우리 선생님을 포함해서 많은 친구들이 이런 방법을 취하거든. 당장 나한테 편한 걸 선택하거든. 안 좋아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요 녀석은 한시 따져보자. 현대인들의 삶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일단 비판적인 거 맞지. 근데 이게 예찬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성찰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건데 이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사회를 돌아보고 있는 거지. 그럼 이걸 성찰이라고 부르긴 어렵겠죠. 마지막 회고라고 하는 건 과거의 일을 돌이켜보는 뜻인데 돌이켜보는 내용은 아니었으니까 답이 될 수 없을 것이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자, 수필의 진소매화식도 나와 있는데요. 설명 뭐 장난하나? 밑에 그림 그리듯이 하는 순간 끝났네요. 뭐 쓰라는 거야? 묘사지 뭐, 그지? 서사, 시간의 흐름이라는 말 보입니까? 얘들아, 선생님이 서사라는 말 지난번에 풀어들었던 거 기억나? 서사의 정의가 뭐라고? 인물, 사건, 배경이 일정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을 서사라고 불러한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었지. 개념 중요하다잉. 마지막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거야. 그래서 논증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모든 인간을 죽는다. 나는 인간이다. 그러니까 넌 죽을 거야. 뭐 이런 식의 흐름을 가는 거. 자, 어쨌든 여기까지 됐고요. 다음 페이지 6번. 자, 사소한 일을 쓰는 건 뭐라고 한다? 방금 얘기해버렸죠? 경수필. 그리고 사회적, 학문적, 철학적 등의 무거운 내용을 소재로 해서 어떻게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쓴 수필. 그러니까 자신의 체험보다는 이렇게 해야 마땅한 것이 아닐까라고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중수필이라고 부릅니다. 수필의 종류는 진술 방식에 따라 서정, 서사, 극, 교훈적 이런 말도 나와 있는데 개풀 필요 없어요. 넘어갑니다. 이런 거. 넘어가자. 수필의 수용과 감상입니다. 1번. 글쓴이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파악할 수 있어. 수필이 우리가 왜 읽느냐는 거지. 어쨌든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읽는 이유는 첫 번째. 글쓴이의 체험과 그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쓴이의 가치관 혹은 인생관 혹은 개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 인간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니까요. 너 좋을 때로 사는 거면 인간이 될 수가 없겠지. 인간 사회를 구성원이 될 수 없겠잖아, 그지? 아, 너무 더운데 오늘은 빨간 벗고 다녀야지. 이러면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죠? 참아야죠. 그건 인간으로서의 도리니까요. 두 번째, 감상 결과의 내면화. 글쓴이가 자신의 체험에 부여하고 있는 의미를 바탕으로 하여 독자 자신을 성찰하고 뭐를 얻어야 될까? 성찰했으니까. 성찰을 했으면 난 바본가 봐 이러면서 끝내면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 깨달음을 얻어야 되지. 이러면 안 되는구나. 자신을 둘러싼 사회와 자연의 모습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다라는 거. 참고로 밑에 수호제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 시험 단골 작품. 나중에 꼭 배워야 될 거예요. 나는 나를 쫓아 이곳에 왔다. 예시표현이 나오거든.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나는 누구, 두 번째 나는 누군가. 그런 의미를 파악하는 것들. 시험 문제로 사실 나오는 작품이에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내용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 뒤쪽에 있는 8번 문제만 딱 풀고 쉬는 시간 좀 가져봅시다. 자, 8번 문제 가볼게요. 1번부터 4번에 드러난 글쓴이의 태도를 보기 위해서 각각 찾아보랍니다. 찾아볼까요? 자, 유경환의 고향 이루는 생각들이라는 작품이네요. 한번 같이 읽어보자. 내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이 아니었다. 이거 왠지 노래가 떠오르죠. 나의 살던 고향은. 그러나 어머니 하고 저만치서부터 어머니를 부르며 살인문을 팔꿈치로 밀고 들어서는 황해도 장현 땅의 한 읍 송천이었다라고 돼 있죠. 지금 이거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내 고향의 모습. 내 고향에 가면 그려지는 어떤 행동들을 뭐 하고 있는 거야? 돌이켜보고 있는 거지. 뭐 하고 있는 중이죠? 회고하고 있는 거구나. 그럼 이 작품의 태도는 회고적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야. 두 번째, 청춘. 이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이것은 바로 심장의 물방 같은 고동이다. 청춘의 피는 끓고요. 끓는 피에 삐도는 심장은 거선의 뛰고가 침있다. 청춘이 짱임. 이런 말 하고 있는 거니까 뭐예요? 예찬적. 이렇게 제목에서 모든 것이 나와 있긴 했습니다. 그죠? 청춘 예찬이라고 했으니까. 옛날에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는 이 청춘 예찬이 수필이 대표작이었다. 선생님 또래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수필 작품 배운 거 기억나냐고 물어봤을 때 청춘 예찬 얘기가 나온 사람은 선생님 또래 대부분. 물론 그조차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 많겠지만 니들 나중에 생각해봐라. 니들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던 대표적인 문학 작품 기억나는 거 있음? 초등학교 6학년 때 벌써 힘들지? 그럼 생각해봐 10년 뒤에는 생각날까? 아예 생각도 안 날걸? 대부분 생각 안 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밥을 벌어먹고 살고 있으니 생각이 날 수가 없게 자꾸 신경이 쓰이니까요. 사람은 자기가 신경 쓰는 법만 기억이 나는 법이랍니다. 자, 세 번째, 풀비린내에 대해서 대하여란 작품이고요. 자, 운전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걷기 예찬자였고 인공적인 공간에서보다는 자연 속에 머물기를 누구보다 좋아했다. 그러나 차를 소유하고부터는 생태적인 어떤 발언도 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랬다. 뭐야? 성찰. 자기 자신을 되돌이켜보는 거 맞지? 맞아요. 성찰적인 거 맞습니다. 나는 이제 자연적인 인간은 아니야 라고 자기 자신을 자신의 삶을 한번 깨달아 되돌이켜보고 있는 중이지. 성찰이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사람들이 어느 날 느닷없이 도시로 몰리고 손끝 하나 까딱 않고 뭐든 쉽게 사들이면서 타고난 손의 기능을 퇴화하기 시작했다. 오래 쓰고 고쳐 쓰고 다치 사는 일보다는 새 것을 사는 게 더 멋진 삶이라고 광고는 실수 없이 부추겼고 사람들은 그 거짓말을 쉽게 굴복했고 유튜브에는 항상 언박싱이 성행하고 그죠? 나도 언박싱 하고 싶다는 느낌 안 드냐? 굳이 안 사도 되는데 사는 것들 있어보지 않았으면 선생님은 많이 있어. 고백하자면 솔직히 필요 없어. 안경 닦는 게 왜 필요해 나한테? 그 안경 닦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안경장 우리 다들 안경 쓰고 있으니까 지잉 하는 거 있잖아. 그 고주파 쏴가지고 물 흔들리게 하는 거 3만 원밖에 안 한다는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라. 그게 3만 원이나 주고 살 나의 삶에 있어서 가치가 있는 걸까? 아니 그냥 잘 허허해서 닦으면 되잖아. 근데 그걸 보면 사고 싶어. 왜? 싸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그건 안 싼 거야. 나한테 필요가 원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약간 그 녀석은 선생님 컴퓨터 선반 위에 약간 뭐랄까 성찰적 개념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적당히 해라 이런 느낌으로 나한테 보여주는 그런 거. 자, 어쨌든 지금 이건 뭐예요?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너무나 쉽게 사는 것에 길들여져 있다는 것을 비판하고 싶었던 것일 테니 비판적 잡으시면 기억 잡으시면 될 거고요. 오케이? 자, 이렇게 문제들 중에서 좀 중요한 거 같이 풀어봤고요. 나머지 것들도 한번 마저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거 질문 쭈르륵 받아서 우리 결론적으로는 문학 파트에서는 6번 문학사의 흐름만 남겨놓고 다 마무리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문학사의 흐름은 꼴랑 쏟아넣은 하나지만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페이지 73페이지 열어봐. 거대한 표가 하나 보이죠? 73페이지 열어봐. 거대한 표가 보일 겁니다. 각각 대표작들이 따로따로 있고요. 이것들이 하나하나 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 녀석은 절대로 한 타임 안에 끝낼 수가 없는 페이지야. 이건 거꾸로 우리 단권화에 있는 고전문학을 중심으로 역으로 접근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참고로 이 내용은 여러분들 2학기 시험의 내용일 겁니다. 그러니까 1학기가 현대문학의 기본 개념을 다루는 쪽이라면 2학기에서는 고전문학의 어떤 흐름을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으니까 일단 우리 1학기 파트의 핵심 문학이론은 마무리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고생하셨고 자, 좀 쉬었다가 뒤쪽에 이제 우리 단권화로 넘어가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잠깐만 쉬어갈게요.